스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제1화 치아포 사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위시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이 역사적인 운동의 요지는 조상대대로 이 한반도를 지키며 살아왔던 우리 한민족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고 수호자이니 어떤 지배 세력에도 좌지우지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각하게 하는 일대 혁신이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정치는 물론 이씨 조선 왕조의 끝을 알리고 백성이 주인되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국내외 여러 곳에 7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그해 9월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제로공화국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19세기) 말 조선의 시국은 매우 복잡한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외부로는 개방을 앞세운 세계 열강들의 압박과 그로 인한 서학 유입, 내부로는 신식 군대의 차별을 당한 구식 군대의 반란, 즉 이모군란과 서학과 부패한 관리에 반기를 든 동학 농민운동 등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이 불일듯이 일어난다. 내부 반란에 놀란 이씨 왕조는 중국과 일본 양쪽의 구원병을 요청하여 진압에 성공했지만 이 일은 청일 전쟁으로 이어진다.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얻어냈지만 프랑스, 독일, 러시아 3국의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납하고 보상금에 만족해야만 했고, 조선 왕실에서도 입지가 불편해져 내정 간섭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된다. 청나라의 비호를 받으며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왕비와 온건 개화파들은 허수아비가 된 청나라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빈자리에 러시아를 앉혀놓기로 결정하였다. 러시아 때문에 요동반도를 놓친 일본은 러시아와 왕비에게 불만을 품게 된다. 1895년 을미년 음력 8월, 양력 10월 8일. 드디어 일본은 자신들을 배척하며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명성황후를 첫 번째 제거 대상으로 삼아 무서운 일을 꾸미기 시작한다. 즉 왕비를 시해하는 것이었다. 암호명 여우사냥. 조선주재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는 일본군에서 파견하여 한송 수비대로 주둔하던 미야모토 다케타로를 위시로 10여 명의 일본군과 낭인들, 즉 칼 쓰는 불량배로 지금의 야쿠자 같은 자들을 데리고 경복궁에 난입하여 왕비의 숙소인 건청궁 곤령 앞 오코루에서 명성황후를 찾아내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죽인다. 이들은 죽인 사람이 황후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용모가 비슷한 궁녀를 3명 더 살해한다. 실로 이런 일은 세계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대사건이었다. 하지만 교활한 일본은 황후 씨의 사건을 조선인의 반란으로 바꿔버리려는 위장 계획을 꾸민다.
군부 대신 조희연에게 일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명을 받아내는 등 여러 대신들을 매수하여 일본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목격자인 미국 군인 윌리엄 다이와 러시아 건축가인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 사실이 전 세계로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일본 정부 당국은 관련자 48명을 소환하여 히로시마 재판부에 회부하는 쇼를 벌인다. 그리고는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모두 석방한다. 즉 명성황후 씨의 사건은 표면적으로 미우라 일당이 저질렀지만 그 배후의 진정한 주동자는 이노우에 가오루를 비롯한 일본 정계의 최고위 원로들과 이토 히로부미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강요들이었다. 이들은 여우사냥의 시작과 마무리를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성공적인 일이라 자축하며 메이지 천황까지 나서 그 공로자 미우라에게 하사품까지 하사하며 치하했다고 한다. 이로써 왕실에서 일본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본의 살해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영구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이 이때 일어나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을미사변 참극으로 인해 백성들의 반일의식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국상을 치르게 되는데, 왕비를 잃은 온건 개업파는 일본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명성황후 씨의 사건 3개월 뒤 일본의 지시를 받은 온건 개업파 김홍집 내각은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이름으로 단발령을 선포하였다. 긴 머리는 이가 득실거리는 온상이고 손질의 번거로움만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위생에 이롭고 일상생활에 편리하다는 슬로건을 내걸며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시범 케이스로 고종과 태자는 함께 상투를 자르고 2대8 가르마 패션의 머리를 나면서 단발령 홍보대사가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교 윤리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조선 사회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야, 곧 신체 머리털 살갗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감히 회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말 그대로 머리를 길러 상투를 트는 것이 인륜의 기본인 효의 상징이라고 여겼으므로 단발령을 심각한 박해로 받아들였고, 개화 자체를 증오하는 감정으로 발전하여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반감은 물론 반일의식으로 이어졌다. 단발령이 내려진 그 당시 서울의 성균관 유생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가 하면 서울에 머물거나 이사온 지방 사람들은 서둘러 서울을 떠나 귀향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으며, 미처 피하지 못해 강제로 상투를 잘린 사람들은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통곡하면서 서울을 떠나는 형편이었다. 또한 토박이 서울 백성들은 단발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조차 사양하였으며, 혹은 지방으로 임시 도피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단발령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까지 퍼져나갔으며, 심지어는 상투를 잘라주는 체두관이 파견되어 통행인은 물론 민가에까지 들어가 강행하는 흡사 70년대 장발 단속의 옛 고전판이 되었다.
그러자 경성 종로에서는 체두간에 의해 단발을 당하자 성난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가옥을 때려 부수고 눈에 보이는 일본인들을 잡히는 대로 때려 죽이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몸을 지키자라는 보형 의병이 일어나니 할 수 없이 단발령은 철회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온건개화파 갑오개혁 내각 세력들이 붕괴되었던 것이다. 때는 1896년 병신년 2월 하순, 추위가 한풀 꺾였다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평안남도 용강군의 한 포구.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마주해 있는 강을 따라 여기 용강군 포구가 있는 곳은 상류에 속하고 하류 쪽은 진남포, 치아포라는 곳이 위치해 있는 커다란 강이다. 황해도 안악군 치아포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 열댓 명의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강 위에는 빙산이 떠다니고 꽃샘 추위에 매서운 동장군이 살을 애웠다. 해마다 얼음이 얼었다가 풀리는 이때가 되면 저 떠다니는 빙산에 포위되어 꼼짝없이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뱃사공은 빙산 멀찌감치 떨어져 배를 저어간다. 헌데 왼편 얼음 절벽에서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여러 차례 나며 곧바로 집채만한 빙산이 대여섯 조각이 쪼개져 나오더니 조류를 따라 빠른 속도로 배를 내워싼다. 그리고는 진남포 하류까지 빙산에 둘러싸여 흘러내려갔다가 조류를 따라서 다시 상류로 올라가는 등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해는 어느덧 미연미연 서쪽으로 지고 있었다. 선객들은 물론 뱃사공까지 모두 얼음 귀신이 되는 줄 알고 당황해한다. 사람들은 이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 소리가 배에 진동하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때 한 청년이 벌떡 일어서서 사람들 앞에 나선다. 이 청년의 말투는 아주 침착하였지만 힘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거 보시라요! 무작정 소리내어 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 배 안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여 누가 구하러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기 전에 굶어 죽을 파입니다. 자, 그러니 가만히 있지만 말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추위 속에서 견디려면 몸도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청년은 빙산 위로 몸을 날렸다. 빙산에 올라가서 찬찬히 얼음들이 모여있는 형세를 살펴보던 청년이 소리쳤다. 여기 큰 얼음덩이에 의지해서 작은 얼음덩이들을 걷어내면 배가 빠져나갈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 줄기 살 길을 찾은 선객들은 청년의 지휘를 따라 빙산을 밀어냈고 배는 얼음 사이를 가뿐히 빠져나와 강가로 향했다. 서산에 지는 달이 아직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배는 치아포에서 2km 남짓 떨어진 강기슭에 세워졌고 청년과 선객들은 밤에 산길을 걸어서 마침내 치아포에 도착하였다. 여관을 겸하고 있는 나루토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누우니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청년과 그 일행처럼 풍랑으로 인해 유숙하는 손님들로 가득 찬 여관방은 방방마다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스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제1부 2화가 이어서 방송됩니다. 날이 밝자 가운데 방에 묵던 먼저 온 여행객들이 일어나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배를 타고 건너게 해달라고 한바탕 난리법석을 떤다. 조금 있다가 아랫방부터 아침 식사가 시작되어 가운데 방과 윗방까지 밥상이 들어왔다. 그때 가운데 방에는 단발을 하고 한복을 입은 사람 한 명이 같이 앉은 나그네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성은 정씨라 하고 황해도 장현에 산다고 하는데 말투는 장현말이 아니고 서울말씨였다. 촌늙은이들은 그를 진짜 조선인으로 알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청년이 보기에는 분명히 외놈이었다. 청년의 눈에 흰 두루마기 밑으로 칼집이 보였다. 가는 길을 물어보니 진남포로 간다 했다. 청년은 그놈의 행색에 대해 찬찬히 곰곰이 따져본다. 이곳은 진남포 맞은편 기슭이므로 매일매일 여러 명의 외인이 자기들의 본래 행색대로 통행하는 곳인데, 그러니 저놈이 보통 장사치나 기술자 같으면 굳이 우리 조선 사람으로 위장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저자가 우리 국모를 시해한 미우라가 아닐까? 경성에서 일어난 분란 때문에 도망하여 당분간 숨으려는 것은 아닌가? 만일 미우라가 아니더라도 미우라의 공범일 것 같다. 여하튼 칼을 차고 숨어다니는 외인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독버섯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내가 저놈 한 명을 죽여서 내 나라의 치욕을 씻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청년의 의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 이후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일본인들이 조선인으로 위장하고 도주 중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려왔기 때문이다. 청년은 먼저 주위 환경과 자신의 역량을 살펴보았다. 방 3칸에 가득 찬 손님의 수가 40명은 되어 보였고 그자의 패거리가 몇 명 정도 섞여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나이 17, 8세 되어 보이는 총각이 그놈 옆에서 무슨 말인가 하고 있었다.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혼자 몸에 빈손이 아닌가? 섣불리 손을 썼다가 저놈의 칼 아래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내 의지와 목적은 세상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도리어 도적놈 취급을 받으며 죽고 말 것이다. 또 내가 빈손으로 단번에 저놈을 죽일 수는 없다. 만약 죽을 결심을 하고 대들더라도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하면 그 틈을 타서 저놈의 칼이 내 몸에 들어오고 말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심하게 울렁거렸다. 청년이 혼란한 상태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데 호련히 한 가닥 광선이 가슴에 비치는 듯하였다. 그것은 바로 후조 고능선 선생이 가르쳐주신 교훈이었다. 득수 번지 무족기 현해 철수 장부와
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나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가히 장부로다. 고능선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이며 학맥으로는 화서학파에 속한다. 호는 후조, 별칭은 살림이며 본관은 제주이다. 성제 유중교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며 1893년 2월에 해주부에서 안태운의 초청으로 신천군 청계동으로 이주하여 초당을 짓고 일대의 학동들을 가르치며 지내다가 1895년 초 안태운의 산채로 피신온 청년을 만났다. 동학당의 접주로 활약하다 피신온 청년은 그곳에서 그의 각별한 애호를 받으며 주자학적 애국사상과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다. 고능선은 청년에게 청나라로 가서 의병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였고 청년은 그의 뜻에 감응하였다. 그러나 도중 을미사변 이후 의병이 발발하고 국내 정세가 긴박해지자 청년은 국내에 좀 더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었다. 마음속으로부터 스승의 물음이 들려왔다. 네가 보기에 저 외인을 죽여 서욕하는 게 옳다고 확신하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소원한 것이 마음 좋은 사람, 올곧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더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수 외놈을 죽이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하면 한낱 도적의 시체로 남겨질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소원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이름난 사람이었구나. 네? 스승님, 그것이 아니라... 아니다. 스승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다. 이런 변명으로 눈앞의 도리를 외면한다면 내가 이때까지 마음 좋은 사람 되고자 했던 것은 다 거짓이고 사실은 몸에 이롭고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는 소원만 가졌던 게 아닌가. 그래, 하자. 죽임을 당할지라도. 비로소 죽을 작정을 하고 나니 가슴 속에서 일렁이던 파도는 어느덧 잔잔해지고 청년의 마음에는 100가지 계책이 줄지어 떠오르기 시작했다. 우선 방 안에 있는 40여 명의 손님들과 동네 사람 수백 명을 무형의 노끈으로 꽁꽁 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그 외놈이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태를 느끼게 되면 거기 대비하게 될 터이니 일단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하도록 안심을 시키고 나 한 사람만 자유자재로 연극을 연출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아랫방에 먼저 도착하여 제1착으로 밥상을 받은 사람이 숟가락질을 시작했다. 그러자 자던 입에 새벽밥이라고 밥이 제대로 넘어갈 리가 없었다. 3분의 1도 채 못 먹고 있을 즈음 나중에 밥상을 받은 청년은 네댓 숟갈로 한 그릇 밥을 다 먹어치웠다. 일어서서 주인을 부르니 골격이 준수하고 나이 약 37, 8세나 되었음직한 사람이 문 앞에 와서 물었다. 어느 손님이 불렀소? 청년이 주인을 보고 말했다. 내가 좀 정했소이다. 다름 아니라 내가 오늘 700열이나 되는 산길을 걸어서 넘어가야 하는데 아침을 더 먹고 가야겠으니 밥 7쌍만 더 차려다 주시오. 주인은 아무 대답 없이 청년을 보기만 하더니 그의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방 안에서 아직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손님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사람이 불쌍도 하다. 미친놈이군. 이 말 한마디를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청년은 한켠에 드러누워서 방 안 사람들을 평판과 분위기를 보면서 외놈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방 안에서는 두 갈래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중
유식하게 보이는 손님들은 주인의 말과 같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 했고, 식후 제일미로 긴 담뱃대를 붙여 물로 앉은 노인들은 다른 청년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여보게, 말을 함부로 말게. 지금인들 이인이 없으란 법이 있겠나? 이런 말세에는 마땅히 이인이 나는 법일세. 손님들이 대번에 그 말을 받아 대꾸했다. 이인이 없을 리 없겠지만 저 사람 생긴 꼴을 보세요. 무슨 이인이 저렇겠어요? 그 외놈은 별로 주의하는 빚도 없이 식사를 마치고 중문 밖에 서서 문기둥을 의지하고 방 안을 들여다보며 총각아이가 밥값 계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청년은 서서히 몸을 일으켜 크게 호령하여 그 외놈을 발길로 차서 거의 한 길이나 되는 계단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바로 쫓아내려가서 놈의 목을 힘껏 밟았다. 세 칸 객방의 앞쪽 출입문이 아랫방에 한 짝, 가운데 방에 분합문 두 짝, 윗방에 한 짝, 합해서 모두 네 짝인데 이 방문 네 짝이 일제히 열리면서 문마다 사람 머리가 다 튀어나왔다. 청년은 몰려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간단하게 한마디로 선언하였다. 누구든지 이 외놈을 위해 내게 달려드는 자는 모두 죽이고 말리라. 선언이 끝나기도 전에 방금 청년의 발에 채이고 밟혔던 외놈이 새벽 달빛에 칼빛을 반짝이며 달려들었다. 얼굴로 떨어지는 칼을 피하면서 발길로 외놈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로 때리고 칼 잡은 손목을 힘껏 밟으니 칼이 저절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청년이 그 외놈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난도질했다. 아직 2월 날씨라 마당은 빙판이었는데 피가 샘솟듯 넘쳐서 마당으로 흘러내렸다. 청년은 손으로 외놈의 피를 움켜 마시고 그 피를 얼굴에 바르고 피가 떨어지는 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호통을 쳤다. 아까 외놈을 위하여 내게 달려들려고 하던 놈이 누구냐? 방 안에 있던 자들 중 미처 도망가지 못한 자들은 모두 엎드려서 빌기 바빴다. 장군님, 살려주시오. 난 그놈이 외놈인 줄 모르고 보통 싸움으로만 알고 말리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제 배 위에서 장군님과 같이 고생하던 장사꾼입니다. 외놈과 같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은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도 아까 청년들을 책망하여 편들어준 일을 떳떳이 가슴을 내밀고 말했다. 장군님, 아직 지각 없는 청년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러는 가운데 주인 이화보가 왔다. 그는 감히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방 바깥에 엎드려서 빌었다. 소인은 눈은 있지만 눈동자가 없어서 장군님을 멸시하였으니 그 죄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외놈에게는 다만 밥 팔아먹은 죄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장군님을 능욕하였으니 죽어도 마땅합니다. 청년은 방 안에 꿇어 엎드린 채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 앉으라고 명하고 주인 이화보에게 물었다. 네가 그놈이 외놈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소인이 나루터 객주를 하는 탓에 진남포로 내왕하는 외인들이 종종 제 집에서 자고 다닙니다. 그러나 한복을 입고 오는 외인은 오늘 처음 봅니다. 청년이 다시 물었다. 이 외인은 복식뿐만 아니라 조선말에도 능한데 내 어찌 외인인 줄 알았느냐? 몇 시간 전에 황주로부터 온 목선 한 척이 포구에 들어왔는데 뱃사람들의 말이
일본 영감 한 분을 태워왔다 하기에 알았습니다. 그 목선이 아직 포구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습니다. 청년은 그 뱃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답을 하는 가운데 눈치 빠른 이화보는 일변 세면 도구들을 들여오고 그런 다음 밥 7그릇을 한 상에 놓고 다른 상에는 반찬을 차려 들여놓고서 먹기를 청하였다. 청년은 얼굴을 씻고 밥을 먹게 되었다. 밥 한 그릇을 먹은 지 10분 정도밖에 안 되었으나 과격한 행동을 한 뒤라서 한 2그릇쯤은 더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7그릇까지 먹는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도 애시당초 7그릇을 더 요구한 것이 거짓말로 알려져서는 재미없는 일이라 큰 양푼 한 개를 청하여 밥과 반찬을 한 군데에다 붓고 숟가락 한 개를 더 청하였다. 숟가락 2개를 포개 들고서 밥 한 덩이가 사발통만큼씩 되게 밥을 떠먹었다. 곁에서 보는 사람 생각으로는 몇 번만 더 뜨면 그 밥을 다 먹겠구나 하도록 보기 좋게 한두어 그릇 분량을 먹다가 숟갈을 던지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먹고 싶던 원수의 피를 많이 먹었더니 밥이 들어가질 않는다. 식사를 마치고 일의 조처에 착수했다. 외놈을 싣고 온 뱃사람 7명이 문 앞에 엎드려 죄를 청하였다. 소인들은 황주에 사는 뱃사람들인데 외놈을 싣고 진나포까지 뱃삭을 작정하여 가던 죄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뱃사람들에게 명하여 외놈의 소지품 전부를 가지고 오도록 했다. 소지품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외인은 스치다라는 자였고 직위는 육군 중위였다. 가진 돈이 엽전 800량 남짓 되었다. 그 돈으로 뱃삭을 지불하고 이화보를 시켜 동네에 동장을 불러오라 했다. 그러자 이화보가 말하기를 소인 명색이 동장이 올시다 했다. 동네에 극빈한 집에 그 나머지 돈을 모두 나눠주라고 명령했다. 외놈의 시체는 어찌하오리까? 하고 물음으로 이렇게 분부하였다. 외놈들은 우리 조선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원수니 바닷속에 던져 물고기와 자라들까지 즐겁게 뜯어먹도록 하라. 그런 다음 이화보에게 필기를 갖고 오라고 해서 몇 줄의 보고문을 썼다. 먼저 외놈 죽인 이유를 국모 보수의 목적으로 이 외인을 죽이노라 라고 밝히고 마지막 줄에 해주 백인방 텄골 김창수라고 써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벽에 붙이게 했다. 김창수, 이 사람이 훗날 제로공화국의 주석 백범 김구 선생이었던 것이다. 스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연출의 김지욱, 기술의 최용해, 목소리의 진남수였습니다.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